문제는 이런 people pleasing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를 속이는 수준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오랜 기간 나르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르와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한 번 딱 보고 막 몸서리치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짧은 기간 인연을 유지해보지만 그들에게 결국엔 실망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난 왜 그런 나르와 사랑에 빠지고 중간중간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고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걸까요? 바로 저에게 특정 성격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루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people pleaser,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egoist, 그리고 co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르와의 고통스러운 이혼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나르나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알고 고칠 건 좀 고쳐가야지, 그리고 또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해야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시리즈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아니면 혹은 3가지 모두에 속하지는 않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가지 유행 중에 첫 번째,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people pleaser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people pleaser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며, 당신이 people pleaser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는 이렇게 people pleaser로 살지 않게 해줄 6가지의 구체적인 팁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 올릴 때 이렇게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eople pleaser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감정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은 제대로 갖춰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하는 많은 결정에는 다른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이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이런 people pleasing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를 속이는 수준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people pleasing의 성격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이들만 고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people pleaser는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나 그 밖에 그 많은 toxic people, 유해 인간들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유해 인간들을 피한다고 해도 남들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크게 실망해서 떠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많이 괴로운 일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는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애들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도와주지만 정작 나 스스로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 끙끙댑니다. No! 라고 하지 못해 끊임없이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burnout, 완전히 지쳐버리는 상태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피플 플리저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주로 양육 환경이 있다고 해요. 크게 3가지 양육 환경이 있는데, 첫째는 자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아니면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아예 묻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부모 아래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시킨 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뭔가 하도록 시키고, 아이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꼭 해야 할 것만 갖고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꾸지람을 듣지만 그 일을 하면 부모가 칭찬을 해주죠. 이 아이는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시키는 것을 무조건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결국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의지나 선호에 귀 기울이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지에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people pleaser는 자라면서 부모의 pleaser, 즉 양육자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2번째 양육 환경으로는 부모 중에 자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가 people pleaser로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본인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그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경우에도 people pleaser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과 같은 형태의 학대 아래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그 특정 부모의 비위를 맞추어야만 그 부모가 본인의 가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것만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됩니다. 당신이 people pleaser인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no라고 할 때 죄책감이 느껴진다. 네, 만약 상대에게 안 돼요 함으로써 그 상대를 크게 실망시킬 것만 같고 나의 거절로 인해 상대가 너무 힘들어할까 염려가 됩니까? 네, 2번째,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다. 네,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사리 결정을 내렸지만 너무 불안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물어서 확인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네, 3번째 질문, 사람들과의 confrontation, 갈등이 너무 두렵다. 네,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을 너무 피하고 싶은 나머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지하지 못하고 안 돼요 라고 하지 못합니까? 자, 당신이 만약 위 항목들의 고개를 끄덕끄덕였다면 당신은 people pleaser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이 people pleaser로 살지 않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말 것. people pleaser는 전혀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과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최근에 사소한 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슈퍼마켓에서 동시에 똑같은 물건을 누구랑 집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양보하면서 죄송해요 라고 하진 않았는지, 혹은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메뉴를 보는데 좀 오래 걸릴 때 있잖아요. 메뉴 고를 때. 근데 웨이터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진 않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당신이 상대를 해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도 하면서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이 쉽지 평생 사과를 자동으로 하면서 지낸 사람에게 갑자기 사과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네, 특히 주위에 화를 잘 내거나 참을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정말 당신도 모르게 사과를 했을 거예요. 사과를 하지 않거나 안 해도 되거나 사소한 일에 미안해 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상대의 부족한 참을성이나 인내심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이나
그리고 내가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주 사과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 사과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만약에 잘못한 게 없다면 사과하지 말아보세요. 자, 두 번째, 진심 어리지 않은 사과를 받아주지 말 것. 만약에 당신이 불필요한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진심이 없는 사과도, 그런 형식적인 사과도 아마 잘 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아마 자동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자, 무조건 사과하는 버릇을 버리세요. 자동으로 사과를 받아주면 당연히 상대는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서는 미안하게 됐네 라고 하고 말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 이쯤 하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사과를 무조건 받아주는 당신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을지 알 거예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유해 인간들입니다. 당신을 무례하게 대한 다음에 상대가 사과를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과를 해오면 내 쪽에서 반응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무조건 괜찮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물론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의 실수였다면, 그리고 정말 당신이 괜찮다고 느껴진다면 사과를 받아주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면,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찝찝하다면 사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상대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받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과에. 자,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늦어지면 그렇다고 나한테 먼저 연락을 줬으면 좋잖아. 아니면 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졌어. 아니면 다음엔 좀 조심해줘 라고 적당히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지 않음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하나만 당부하자면 상대가 스스로의 그 행동이 무례한지 몰라서 저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별로 쿨하지 않다는 행동임을 알고는 있는데, 그들은 단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주고 당신을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냥 매번 봐주고 넘어가주면 당연히 그런 말을 앞으로, 그리고 그런 행동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겠죠. 이렇게 뻔뻔하게 Oops, I'm sorry 라고 하는 상대, 그리고 나서 당신을 뻔히 바라볼 거예요. 괜찮아 라고 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 얼굴에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마세요. 세 번째,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 자, no 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지나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억지로라도 안 돼요 라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건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부터 노라고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노라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안 되겠어 라고 정중히 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점점 거절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자, 안 돼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인이 당신을 떠나버리진 않습니다. 그걸로 당신을 떠난다면 만약에 애초에 곁에 두어서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리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노라고 해도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노라고 한번 해보세요. 상대의 부탁에 바로 안 된다고 하기 곤란하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생각해볼게, 아니면 나 스케줄 좀 보고 연락 줄게 라고 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의 intuition, 직관을 믿을 것. 자, 개인이 가진 직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피플 플리저로 살아오면서 무엇이 내가 원하는 건지, 나에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에 되게 인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상대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진정으로 위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정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결혼이 한 예인데요. 같이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자는 이 인간이 과연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전혀 모르던 때,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을 때에도 너무 그리고 또 힘들고 슬프던 와중에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결혼 생활이 끝날 것이고 그런 직감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항상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서운 직관력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직감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과거를 나 현재의 자신과 연결해 볼 것. 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를 걱정하는 것에 익숙치 않겠지만 나를 먼저 걱정하고 나의 비위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나르와의 관계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취미를 가졌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아마 훨씬 밝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그것들을 천천히 다시 해보고 억눌렸던 나에서 벗어나 예전에 밝았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혼 후에 저 같은 경우에 일을 다시 하면서 뭔가 사회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결혼 전에 배웠던 살사도 배우고, 테니스도 다시 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이런 결혼 전에 밝았던 저로 조금은 돌아간 느낌이고 활기찬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훨씬 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자. 자, 과거에는 바깥 세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했다면 이제는 내가 좀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인정해 보길 바랍니다. 이 바깥 세계로부터의 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인정은 계속되지 않고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다른 이들로부터의 인정에만 기대게 되면 그 인정이 끊기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당연히 스스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네,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는 자신감이 되고 나아가 self-love, 자기애가 됩니다. 피플 플리저로 자라고 살아가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당신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영상으로 인해 조그마한 파장이 일어나서 누구보다 나중에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며 오늘도 장다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